자, 이제 우리 토지 정책을 할 거예요. 우리 책은 241페이지 있는데요. 자, 일단 강의 노트 넘어가면 27페이지, 27페이지. 자, 토지 정책은요, 이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했지만 토지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하는 게 뭐냐고 우리 토지 정책인데. 자, 그러면요,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토지 문제 해결 국가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정책에 대한 수단 또는 뭐 있습니까? 방법이라는 용어 쓴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 국가가 수요자, 공급자 입장에 대해서 개입하는 방법. 두 번째,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못 이용되는 걸 효율적 이용에서 개입할 수 있는 이용 규제가 있고, 세 번째, 땅을 갖고 있는 수요자, 공급자한테 직접 개입하지 않고 옆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간접 개입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자, 현재 이게 토지 시장입니다. 자, 시장인데 항상 시장에 누가 있습니까? 이럴 때 이 국가가 있죠.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되어서 문제 해결 방식이 있어요. 즉 어떤 거냐? 우리 저기 공공임대주택 만들죠. 누가 만듭니까? 만들지 팔죠. 일단 공공임대주택 만든다. 이게 무슨 입장이죠? 시장에 있는 공급자 입장이 문제 해결됐다고. 이런 게 직접 개입이라고. 자, 우리 국가가 땅을 매입하기도 하죠. 이걸 보통 매수인데. 매수랑 결국은 누구 입장이에요? 이런 게 전부 다 뭐 직접 개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용 규제란 말 뜻은 뭐냐? 여기 있는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토지를 뭔가 좀 잘못 이용되고 있어. 그래서 이한테 어떤 강력한 제재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보통 이용 규제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은 땅을 갖고 있는 수요자, 공급자한테 직접 어떤 행위를 취하지 않고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땅을 사면 좋다 이렇게 이 조언해 준 게 있죠. 이런 게 일종이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간접 개입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직접 개입은 주로 묻는 게 묻습니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는 건데요. 자, 직접은 대부분 다 있죠. 앞에 공공이나 공영 이 말 나오죠. 이건 전부 다 직접 개입이에요. 또 한 야채 뭐가 있는가 하면 좀 토지 비축 또는 토지언행제도입니다. 또 토지구역 정리사업, 그거 이외에 보니까 우리 뭐 수용 같은 거 있죠? 매수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좀 국가가 땅을 매입하는 수요자 입장이라고 결국은. 자, 그 다음에 보금자리 주택은 누가 만듭니까? 국가지? 이런 것들 중에 뭐 있습니까? 직접 개입의 한 예가 된다 생각하라고. 자, 이용 규제는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거죠? 이런 걸 어겼을 때 얘는 뭐 있습니까? 규제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어떤 용도로 지정한다. 또는 뭐 있습니까? 해제한다. 또는, 규제하겠다. 또 계획한다. 이런 말 나오죠. 나오면 전부 다 이건 규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2배 보니까 인허가 같은 거 그런 TDR, PUD 그럼 TDR이 뭐죠? 처음 보는 거요? 하여튼 있어. 이걸 개발권 양도제라 쓴답니다. PUD가 뭐냐 다른 말로 여기에 그 가격은 이렇게 써놨죠. 계획 단위 개발 써놨죠. 그게 PUD입니다. 이 말 약자거든요. Development. 그래서 계획되어진 단위별로 개발시킨다 해서 우리 아마 공법상 이 비슷한 게 뭐냐 지구 단위 개발 같은 게 있죠. 이런 일종의 뭐 하나의 어떤 PU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간 이런 건 몽땅 다 뭐 있습니까? 이용 규제. 깔끔합니다. 앞으로 영어 나오지 몽땅 다 규제야. 그래 보시면 돼.
자, 간접 개입은 보니까 우리 거기에 설명된 거 보니까 강의 노트요. 뭐, 부담금 부과한다, 조세 부과, 또 뭐, 금융 지원 같은 게 있죠? 이 말이 그냥 깔끔하게는 돈 나오지. 몽땅 다 간접 개입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책은 이게 앞에 들어가 있던데, 여기 있습니다. 자, 책은 보니까요, 228페이지, 9페이지, 230페이지 있죠? 거기 설명되어진 게 전부 다 이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228페이지 동그라미 1번, 토지 이용 규제에서, 예, 이건 내용 다 보면 굵은 글씨 마시면 돼. 기역, 리언, 디귿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직접 개입도 있죠? 그런 게 있는데, 그 지금 보지 말고 저기 있는 저 내용이 있죠? 조금만 정리하시면 돼, 저렇게. 자, 그 다음요. 책을 잠시 볼게요, 이제. 자, 요걸 하고 나서 좀 더 해보자고. 자, 일단 먼저 하고 책 보겠습니다. 이때, 이 세 개 중에 약발, 효과가 제일 좋은 게 누구예요? 직접이지? 직접 중에 특히 뭘 보는가 하면요. 요거 두 개 있지. 공명개발과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요. 두 개를 갖다가. 비교해서 그 특징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이제. 이런 참고로 있죠. 시험에서 다음은 공영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나오지. 다음에 절대 공영개발 자체는 볼 필요 없어. 지금 하고 있는 공영개발은 공법에도 하죠. 하는데 이 공부하는 방식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이 개론 과목은 이게 나오면요. 나오면요. 시행 절차는 아무 의미 없어. 이런 걸 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공법시험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얘는 장단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절차, 시행 절차 따라갈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내용이지만, 예, 이 공법과 개론 과목 좀 공부를 달리 하시라고.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자체 일종의 이게 벌써 뭐야? 공법인데, 다만 공부하는 방식 좀 달리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항상 시험 나왔을 때 공영개발 나오면 절대 공영개발 자체를 보지 말고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이건 매수 방식입니다. 거꾸로 토지구역 정리사업은 이건 뭔지 압니까? 환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영개발에 대한 설명이 딱 나오면 무조건 이건 매수니까 서로 비교할 대상은 환지하고 서로 비교한다 이렇게 하시라고. 문제 풀면서. 그러면 얘가 있죠. 환지란 말과 매수에 대한 차이가 뭐냐 설명합니다. 자, 일단 이 땅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땅이 있어요. 이렇게. 원래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 땅을 갖다 이제 사업 시행자가 있죠. 시행자가 이 땅을 개발해서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어. 보기 좋게.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면 개발되기 전엔 땅값 싸겠다. 그죠? 개발한 땅값은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하는 게 뭔가 하면 이거 할 겁니다. 자, 매수란 말 뜻이 뭐요? 언제? 개발 전, 후. 그죠? 그러니까 개발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얘가 땅을 매입하는 거지. 환지 방식 말 뜻이 뭐요? 환지 돌려준다. 누구한테? 그죠? 원래 있는 주인한테 분배준다. 요거요. 자, 그런데 이제 각각 특징 갑니다. 자, 특징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데 첫 번째는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자, 이런 겁니다. 보세요. 제일 먼저 보니까 여기 있는 매수 방식은 보세요. 땅 팔았지? 팔면 원래 주인은 이제 권리 있습니까? 그래서 권리가 소멸된다 이 말이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환지 방식은 소유권 누구한테 있지?
원주인이 갖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런 결과, 얘는 뭐 있습니까? 예, 소유권 갖고 있는데, 우리 소유권 개념이 그죠? 타인에게 배타적으로 사용도, 수익도 처분할 수 걸리는데, 일단, 요거 개발되는 기간 중에 얘는 처분할 수 있어요? 있지만, 개발되는 기간 중에 이용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용이 제한되어 있다 해서 권리 일부가 제한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권리가 축소된다, 이런 말 쓴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매수 방식은 요거 하셔야 돼. 이런 땅을 매입할 때 우리 항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가가 매입할 때 무조건 이거는 공시지가로 매입해야 돼. 항상. 자, 공시지가 매입합니다. 하면은 주민들은 개발 후에 땅값 올라가지. 이익이 있습니까? 없죠. 주민들은. 그러니까 예, 엄청나게 싸게 팔아서 아무 이익이 없죠. 그죠? 주민들은 그만큼 뭐 불만이 클 수밖에 없겠네. 그런데 다시요. 보세요. 환지 방식은 예,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런 결과 얘가 사업하는 중간 계속 깐죽 개입할 수 있지. 소유권이 있으니까. 개입하는 목적이 뭔데? 자신들이 이익을 챙길 목적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의 이윤을 갖다가 자 의견 수렴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들어가시라고. 세 번째 있는 말이 가장 중요해. 요건 기억하시라고.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예요. 자, 잠시 해보세요. 국가는요, 이 땅을 갖다가 공시지가를 매입해서, 자, 매입합니다. 해서 나중에 처분하지. 원칙은 뭐로 처분하는가 하면요. 가장 높은, 이건 공매로 처분합니다. 공매로 하는데, 채권 입찰제에서 가장 높은 돈을 써내는 사람만이 이 땅을 가져간다고. 그럼 보세요. 예, 아주 싸게 공시지가를 매입해서 굉장히 비싸게 팔면 그 이익은 좀 누구 거요? 국가 거지. 그래서 이런 개발 이익을 갖다가 충분하게 환수할 수 있죠? 충분한데. 자, 여기 있는 환지 방식 가볼까? 환지란 것은 개발된 후에 이 땅 누구한테 가지? 가는데 이건 개발이 환수 못한다 쓰면 틀려. 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 꼭 기억하시라고. 항상 이거 시험 꽤 많이 내거든요. 불충분하다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절대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일부러 제가 이 박스 밑에 그 설명, 당구장표에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토지구역 정리사업도 개발이익은 환수가 가능하더라. 감보일을 통해서. 다만 이게 충분하지 않는 거지. 자, 다시요. 이렇게 해볼게. 여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A 땅과 B 땅인데 둘 다 땅이 100평 정도의 100평. 예, 개발하기 전에. 자, 이때 보니까 평당 이게 10만 원 들어간대. 그럼 둘 다 1000만 원 되겠지? 대충. 그래서 개발 후에 보니까 여기 있는 A 땅과 이제 B한테 땅을 불화했거든요. 했어요. 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부터 뺍니까? 땅을 100평 그대로 줍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겠죠. 첫 번째 있는 땅은 누가 개발했지? 시행자가 개발했으니 비용을 빼야 되겠죠. 빼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땅으로 대납하지. 이게 채비지지. 그래서 보통 채비는 거의 한 몇 프로 정도 뺍니까? 30? 오, 굉장히 센데. 보통 10% 정도 공제하죠. 10%. 서울시 같은 데는. 자, 그 다음 빼고, 그 다음 기반시설도 빼야 되겠죠. 빼고, 그 다음에 해보니까 이게 대충 이제 한 둘러보니까 10%, 20% 빼면 결국 남아있는 게 여기에 한 80평 남아있겠다. 20 뺀다 치더라도. 근데 땅값이 얼마냐? 이게 보니 20만원 뛰었어, 20만원. 그럼 원래 얘는 뭐 있습니까? 10만원 했죠? 그러니까 1000만원이었거든? 20만원 이건 80평 가지고 1600 아닙니까? 6 빼면 뭐 생깁니까?
개발이 발생했죠. 그것만큼 간보한다고 또. 간보에서 보통 한 40% 간보거든요. 하면 대충 이게 가장 한 50, 한 3평? 4평 가져가겠네? 그럼 대충 한 1000 언저리 되지.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개발을 환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각각에 있는 개인들 땅마다 땅값을 고려해서 뭐 있습니까? 예, 각각 따로따로 간보하는 게 아니라 전체 평균에서 간보해버린다고 이걸. 근데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요 A 땅은 요 B 땅에 보니까 여기 도로가 들어서 있거든. 사실은. 그럼 A 땅은 도로가 없다면 결국은 요 B가 더 비싸겠지. 그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브라바들 보니까 도로가 여기 다시 들어선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도로가 없는 거야.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이게 평균에서 간보한 결과 누가 더 이익 가져가고 더 손실 볼 수 있지. 상대적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인 간보를 하니까 결국은 개발이익이 충분히 환수되지 않는다고 이게.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토지구역 정리 사업도 개발이익은 환수가 되지만 충분하지 않더라. 요거 아시면 돼. 자, 그 다음요. 자, 다시 사업 속도 갑니다. 이거 말로 할게요. 자, 다시 보세요. 매수 방식은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아니. 그럼 시행자는 국가만 아니라 공사도 할 수 있어? 네. LH도? 그러니까, 예, 시행사 갖고 있지. 네. 사업 누가 해? 그 집당지가 하는 거지. 네. 얘는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사업 누가 해? 속도 빠른 게 더 빠르겠지. 네. 그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이중가격제 존재입니다. 자, 여기 다시 보세요. 네 번째 이겁니다. 원칙은 매수 방식은요. 국가가 다시 채권 입찰자를 처분하게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국가 이용시는 땅을 매입한 비용이다. 이 조성원가 있죠. 그러니까 땅을 개발한 비용이 있어요. 조성원가를 가지고 공급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처분시 가격이 2개 있는 거지? 여기에 이중 가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환지 방식은 땅을 처분해?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중 가격 자체가 있습니까? 없는 거지.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한다면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토지 언행, 토지 비축 제도를 넘어갑니다. 공법시행에 토지 비축합니까? 비축 제도? 일단 뭐 관계 없습니다. 어쨌든 해보자고. 그럼 잘 알지만 은행이란 곳은 많은 곳입니까? 그러니까 저축, 여유있던 돈을 저축하면 그 돈 가지고 필요한 사람 돈을 빌려주는 거지. 같은 거야, 같은 거. 자, 원주시가 있어요. 보세요, 원주시가 있는데 원주시 외곽쪽에 보니까 아직까지 개발되지 아니한 미개발된 토지가 있답니다. 미개발된 토지가. 자, 미개발된 토지가 있는데 국가가 있죠. 국가가 사전에 이 땅을 매입합니다. 매입해서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보유, 관리하다가 나중에 필요한 사람, 즉 개인 또는 저 국가한테 이 땅을 갖다 뭡니까? 처분 또는 임대 주는 걸 뭐라 하냐고 되게 다른 말로 토지 비축, 토지 언행제를 쓴다고. 그러면 자, 우리 거기 강의 노트요 보시는데 그 개념 정리할게요. 이 말이거든요. 토지언행제도 보니까요. 키워드는 요겁니다. 잠시만. 자, 개발된 땅, 미개발된 땅. 이 말 중요하고. 요건 누가 보유하지? 국가의 사적이 아니라. 자, 다시 가볼게. 자, 강의 노트 27페이지 갑니다. 보니까 토지언행제도 있죠. 4번에.
미개발된 토지를 국가가 사전에 매입해서 누가 보유한다고? 국가 보유하는 거지. 공공이 보유하면 이 말 대신 절대 사적이 보유했으면 틀려. 공공이 보유하다가 필요시에 정부 또는 개인에게 처분 또는 임대해 주는 게 뭐냐고 이게 토지 비축, 토지 은행제도입니다. 자, 그러면요, 잠시만 이런 걸 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을 좀 기억하자 하는 거예요. 장점. 요건 3개만 기억하시면 돼. 3개만. 그럼 참고로 수용과 매수는 차이가? 수용이란 말과 매수는 차이가? 일단 글자 다르잖아. 차이 있는 것 같아. 수용은 강제고, 매수는 협의. 그러니까 훨씬 더 센 게 수용이지. 그러니까 권리침해 더 심한 게 그런 건 좀 아셔야 돼. 수용 같은 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보통 이제 토지 비축, 토지 은행제도는 이건 매수의 매수. 웬만하면 거의 다 이 개발은 대부분 매수거든요. 매수가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저기 뭐 강제 수용하는 거지. 자, 일단 그럼 첫 번째 가볼게요. 장점 중에 맨 첫 번째 장점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현재 이 땅을 국가가 지금 매입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원주시가 도시화가 되면 집값은요. 올라가면 돈이 없는 분은 이 지역 못 들어오겠지. 그 외곽에 밀려 나온다고. 나와서 이런 지역에 이제 들어가서 개발할 건데 이게 미리 계획되신 개발이 아니라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개발한다고. 보통 거의 통상적으로 보면요. 공장 옆에 주거등이 들어선다고 이렇게. 이런 게 막 혼재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통 우리 다른 말 남개발이지. 그죠? 자, 이런 걸 보통 다른 말로 무질서 무계획적인 개발이라고. 무질서 무계획을 뭐라 하는지 압니까? 영어로 스풀 현상입니다. 이 개념 가끔 시험 내거든요. 이 스풀 말 뜻이 뭔지 알죠? 그죠?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는 거예요. 먹는데 설마 양심적으로 갉아먹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먹는 거지. 이게 무질서 무계획이라고. 그래서 혹시 스프롤 현상 묻거든 도시가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확산되는 현상 이런 말 뜻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이 땅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국가가 땅을 매입한 거지. 하면 개인이 들어올 수 있어? 없는 결국 이런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무질서 무계획을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 또 갑니다. 이 땅을 국가가 매입했지. 매입할 때 뭐로 매입합니까? 공시지가야. 공시지가. 팔 때는 비싸게 팔겠지. 그 이익은 누구 거에 전부 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사실은요. 이걸 많이 하는 방식은 결국 목적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런 경우 있죠. 우리 원주시 외곽에 어떤 특정적인 산업단지 형성한다라고 공시하지. 땅값 왕창 올라가죠. 그러면 어떤 지 도로 들어선다 했을 때 그 땅값 올라가면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은 땅을 금방 국가한테 뭐 상납합니까? 아니요. 절대 안 해. 최대한 버티는 거죠. 왜? 그런 결 국가는 뭐 있을 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그런데 미리 국가가 있죠. 계획이 있어. 앞으로 10년에 이 지역 도로 만들겠대. 산업단지 만들겠대. 그래서 미리 땅을 매입하죠. 그때는 이런 말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싸게 땅을 매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단지 만들 때 바로바로 뭐 있어? 공급할 수 있어. 그것도 공시지가를 매입한 거지. 그러니까 싸게 공급할 수 있지. 그러니까 공공용지를 싸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어. 이런 장점이 있다고. 근데 가장 큰 단점은 두 개 마시면 돼. 자, 첫 번째 이 땅을 누가 매입하죠? 국가. 그러니까 막대한 비용 더하겠네. 그리고 웬만하면 국가가 토지 비축, 토지 은행한다 쓰면 절대 땅을 팔면 안 돼. 이 땅을 국가가 매입했단 말은 조만간 이 지역은 10년 후입니다. 무조건 개발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90%가. 그러면 요 주변 지역의 땅값은 열심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투기 현상 등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특징만 좀 봐놓으시라고.
예, 일단 요거까지만 정리하자고. 예,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밑에 우리 강의 노트 있죠? 27페이지. 입당기만 하자고. 자, 밑에 그 큰 3 당구장 표시 있지? 이런 게 시험에 툭툭 나오거든요. 공공임대 보유제와 공공개발, 공영개발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거. 자, 보세요. 공영개발이 이겁니다. 국가가 땅을 매입했잖아? 개발해서 그냥 파는 거야. 네? 공공임대는 국가가 땅을 사가지고 개발 후에 땅만 임대 주는 거라고. 그러면 이 투자 금액이 있지. 투자 금액, 자본 회수가 빠른 게 공영개발입니까? 아니면 공공임대입니까? 자본 회수. 생각해봐. 개발. 포자고 땅을 사가지고 비용 들어갔지. 바로 처분했어. 바로 회수할 거 아니야. 임대 줬어. 30년 걸리거든. 어떻게 더 빠르냐고. 개발이죠. 근데 이게 개발이 관수는 훨씬 더 유리한 게 공공임대야. 왜냐면 공공임대는 뭐 있습니까? 이게 가장 큰 특징이 이런 겁니다. 공영계는 바로 처분하면 결국 더 이상 집값 올라가지 반영 못한다고. 근데 공공임대는 계속 집을 갖고 있으면 집값 올라가지. 전부 한 수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그래 보시면 돼요. 그다음 밑에 보니까 당구장 표시 현행제도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게 뭐냐면 그 세 개. 묻지 말고 그냥 암기하셔. 만약 현행제도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게 뭐냐면 그건 딱 세 개. 택지 소유 상한제와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초과이득세, 세 번째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하기 싫은데. 1994년도에 우리나라에 있는 땅들 중에서 소득의 상위 계층 25%가 어느 정도 땅을 갖고 있냐 파악해봤어. 해보니까 상위 계층 25% 전국토에 있는 90.8%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 한 목적이 있어. 결국 뭐 할 목적인가면요. 토지 공개전 제도가 도입한 거 있대. 그걸 하기 위해서. 토지 공개는 말 뜻이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마음대로 관여하겠다는 거지.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아주 잘하는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게 주제도가 3개 있거든요. 첫 번째 택지 소유 상한제. 이 말은 6대 도시하는 절대 200평 이상 땅 갖지 마. 택지를 갖다가.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 토초세. 그 다음에 개발 이익 환수제. 이 3개 있었다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네, 택지 소유 토지 초과 이득세는 뭐냐 이런 겁니다. 자, 땅을 살 때 내가 현재 100원 주고 샀거든. 1년 전에 150원 뛰는 거야. 그다음 180원 뛴다고요. 집값 뛸 때마다 세금 더 때리는 거야, 이걸. 그러면 나중에 양도세는 다시 처분세도 양도세 또 있잖아. 이중과세 되는 거지. 그래서 헌법소원에서 이게 깨진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걸 폐지시켰다고.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도 이 6대 도시 안에 대도시입니다. 200평 이상 택지를 갖지 말아 있는 이건 개인의 사유권 너무 침해한다 해서 없어졌다고. 현재 남아있는 건 요거만 남아있어. 개발의 관수만. 그래서 이건 현재 제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그런 개념인데, 뭐 지금 보니까 국가의 사이트 뭐 이상한 그걸 하고 있던데, 아니, 아파트를 갖다 해서 그만 개발을 가지고 발생한 걸 그만 관수한다. 이건 아마 깨질 걸 국가에서. 헌법상은 무조건 깨지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재판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이건 일반적 견해는 거의 다 이건 위헌감에 사실은요. 하여튼 그런 이제 추세를 갖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중요한 건 답만 맞추면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책을 가보니까요. 241페이지 지역지구재경 그대로 통과하셔.
244페이지 뭐 토지은행제도 있죠? 요거 나중에 읽어보셔. 보시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현행제도에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때 가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저기 있는 247페이지 개발이익 환수 통과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249페이지 3절 뭐가 나 있습니까? 주택정책이죠. 자, 이런 건 웬만하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셔서 어딜 보는 거 251페이지부터 공부하시면 돼. 자, 그러면 다시 가볼게, 이제. 자, 일단은, 예. 임대주택 정책은 이 자체가 매년 한 문제 꼭 나와야 돼. 무조건. 이걸 빼버리고 시험에 낸 적은 한 번도 없으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임대주택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크게 3개 있는데, 자, 3개 중에 첫 번째, 임대 규제. 그 다음에 공공임대. 세 번째, 보조금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에 꼭 강조하는 것은 좀 이따 제가 천재 문제 풀 건데요.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얘가.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돼요. 출제 빈도수를 보면 얘가 약 한 70%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25%, 얘가 5%야. 빈도를 본다면. 그럼 공부한다면 규제를 정확히 공부하시고, 두 번째 보조금 공부하시고, 그래도 시간 남으면 공공임대 하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최근에 문제 보는 게 이런 문제가 뭐 있습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안 나오고 단기란 말과 장기를 반드시 명시해서 시험 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단기, 장기 차이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지면 장기고, 그다음 신규 물건 만들지 못하고 현재 있는 물량만 취급한다. 이건 단기거든요. 따라서 무조건 단기는 수요만 이동합니다. 장기는 뭐 있습니까? 공급까지 이동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료 규제 갑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두니까요. 임차인과 그다음에 임대인 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월세가 결정되더라 이겁니다. 이런 월세를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균형 임료조죠. 이때 형성되어 있는 양이 균형 양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 경제 원리 맡겨두니까 월세가 100만 원 현재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월세가 사실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국가가 뭐 있습니까? 규제하는 거예요, 이제. 야, 너 절대 60 이상 받지 마. 이렇게 규제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걸 기억하시라고. 자,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겁니다. 임대료 규제만큼은요. 원래는 이 그래프를 좀 달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가겠습니다. 그런데 단기란 말과 장기를 반드시 구분해서 내용을 보셔야 돼요. 단기, 장기를. 그러면 보세요. 이제 단기는 월세가 좀 떨어진 거지. 떨어지면 이거 뭐 수요자 입장에서 뭐 있습니까? 요만큼 수요가 더 늘어나겠네. 이게 단기에 단기. 오직 수요만 변화 있어요. 공급은 절대 변화 없다고. 자, 그러면 특징 가볼게. 항상 얘는 단기, 장기를 구분해 놓고 있죠. 이렇게 1번, 2번, 3번을 비교하시라고요. 자, 첫 번째, 단기는 수요가 많은 거예요. 두 번째,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대주택에 이동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게 중요하겠네.
자, 기존 임차인 월세 얼마요? 신규는 얼마요? 이동을 할 것 같아, 그지? 자, 그 결과 원래 임대료 규제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기존 임차인이 신규로 이동하게 만드는 목적이요. 얘 지금 이동하고 있지? 그래서 이건 규제 효과가 있더라. 효과가. 자, 열어보시고. 그럼 반대로 있죠? 다시. 이제 장기 갑니다. 장기에서 보니까, 아니, 공급자 입장에 보니 원래 월세 100만 원 받는 게 정상이죠? 이럴 정상이 발생한다고. 근데 국가에서 뭐 했습니까? 60 이상 받지 마라 했잖아. 이거 보면 손실 본 거지? 손실 본 것만큼 이런 양을 줄인다고. 이게 장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장기는 이윤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과거보다 공급이 뭡니까? 그러면 요거 이 뒷말 아셔야 돼요. 따라서 장기는 주택 공급 부족이 더 심각해집니까? 아니면 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더 커지는 거지. 이것만큼 공급이 더 부족하다고 이게. 그래서 부족이 더 심각하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자, 아니면 집을 짓는 이 공급사, 건설업자는 뭐 있습니까? 현재 100만 원 받던 걸 60 받고 있는 거지. 그럼 결국 단가가 떨어진 만큼 자재등도 나쁜 거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질도 뭐 있습니까? 떨어질 것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임대 주고 있던 기존 임차입니다. 기존 임대인들. 그래서 기존 임대주택을 갖다가 그만큼 수익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떨어진 만큼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분명히 전환할 것 같아요. 즉, 월세 등을 주던 걸 전세 등으로 바꾸겠다 이런 의미 내포되어 있다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번, 2번이 비교하셔야 돼요. 항상. 자, 기존 임차인은 자, 신규 임대주택으로 이동을 할래? 이게 중요하다고. 자, 한번 따져볼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현재 보니까 보세요. 요것만큼 누가 더 많지? 누가 더 많아? 이런 걸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자, 잠시. 우리 저기 명절날 보니까 서울역 가보니까 이 기차표는 한정돼 있잖아요. 살 사람 많지? 여기 초과 수요지? 저기 그 기차표 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암표, 암시장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 뜻이 뭐냐 이겁니다. 보세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는가 하면 좋다. 임차인한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명목상 월세 쓰겠다. 응? 쓰긴 쓰는데 너 아니들은 올라오면 굉장히 많으니까 너 이만큼 월세 내 이렇게 강요한다고. 여기 암표지. 따라 가격 두 개 있는 거지. 그래서 이중가격 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현재 보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중 가격이 존재하는 암시장이 존재하더라. 암시장이. 한 결과 자, 기존 임차인 월세 얼마요? 근데 신규는 실제 얼마 줘야 됩니까? 이동하겠냐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궁극적 목적은 기존 임차인이 뭐 이동하길 바라는데 실제가 이동합니까? 그래서 규제 효과 있냐고요? 효과가 없더라. 칠판 보시고. 대충 느낌상 이 단기는 좋은 말이야. 단기는. 그죠? 장기는 하여튼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면 안 풀리죠. 그러니까 흑백까지 그냥 문제 푸시라고. 좋다, 안 좋다 가지고. 그래서 단기는 절대 나쁜 적 설명이 다 틀린 거야. 장기는 다 뭐 있습니까? 좋은 말 쓸 수 없어. 나쁜 적 한다 생각하시죠. 그렇게 문제 풀어도 이거 풀 수 있어, 문제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여기서 하나 빠져먹었네. 자, 요거 못 씁니다.
균형 임료와 그 다음에 규제 임료, 규제 임료가 높으면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 이것도 시험 꽤 많이 나오거든요. 즉 무슨 말이 이겁니다. 자, 시장 경제 원리에 가만히 맞게 되면요, 월세가 지금 100 되고 있어. 근데 국가에서 말하면 너 절대 150 이상 받지 마. 이렇게 규제한다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월세 얼마 되겠습니까? 100대죠. 무슨 말인가 좀 보세요. 이렇게 150 되면요, 수요는 이만큼 살 의향이 있다고. 공급 이만큼 만들어내죠. 요것만큼 빈집 생기지 않습니까? 빈집 생기면 결국은 점점점 월세도 낮출 수밖에 없다고. 그런 결과 이것이 결국은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 다시 해볼게요. 국가에서 있죠. 규제 없이 네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국가가 공급자한테. 그래서 그 결과가 월세 얼마요? 100 아닙니까? 150 이상 받지 말아도 얘는 얼마 되겠습니까? 100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니까요.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 정책. 자, 현재 보니까 여기 원주시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임대주택가 10개 정도 필요하답니다. 그럼 항상 우리 시장 경제 원리는요, 기본적으로 뭐 있습니까? 수요가 있는 곳은 무조건 공급이 따라갑니다. 또 수요가 있는 만큼만 공급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현재 수요 10개 필요하죠, 그죠? 결국은 공급도 10개 필요하죠. 여기 따라갈 건데, 이때 항상 먼저 만들어지는 게 사적 임대주택이 먼저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이 먼저 만들어집니까? 뭐든지 국가 개입할 때 가장 기본은 뭐 있습니까? 사적에서 문제 발생해야 돼. 그러니까 맨 먼저 사적 임대주택이 먼저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월세가 사실 너무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비싼 결과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하는데, 이때 국가가 만든 게 공공임대죠. 얘가 3개 정도 만들어줌에 따라서 월세가 더 싼 게 공공이 더 싼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요, 이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돼. 비록 제목은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실제 공공임대주택을 묻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공공을 만들어줌에 따라 그 결과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항상 이 단기란 건요, 절대 공급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있거든요. 수요가. 자, 이때 국가 개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월세가 100만 원 돼 있었고 양이 10개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면 훨씬 더 싼 게 공공이 더 싸다 보니까 이 공공이 있는, 사적이 있는 수요가 싼 공공 넘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공공으로 수요가 이동이 있으면 그 결과 사적이 있는 수요 뭡니까? 줄죠. 그죠? 줄면 이것만큼 빈집 생기네. 월세 등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결과 월세가 떨어진답니다. 여기까지 단기야. 그러면 알 것은, 자, 단기는 요거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단기는 수요가 어떻다고? 감소하는 거죠. 근데 요거 하자고 지금은. 이럴 때 보니까 단기는 사적 월세 70이지. 항상 공공은 60 고정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이게 장기로 흘러갑니다. 이제 장기로 흘러가면요, 이런 말 뜻이거든요. 이제는 공급이 증가든 감소할 수 있어 완만해집니다. 이렇게 수요가 있는 거예요. 국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월세가 100이었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양이 10개 있죠. 10개 있다죠. 근데 이때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면 수요가 막 이렇게 준다고. 줄면 월세가 70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은 원래 정상인 밖에서 100만 원 받는 걸 70 받고 있는 거죠. 요거만큼 손해본 거죠. 손해본 것만큼 공급 뭐죠? 줄이면 점점 월세는요? 올라가요. 항상 얘는 정상인이 발생되는 점까지 계속해서 공급이 이렇게 감소한다, 이렇게. 자, 하면은 가볼게, 이제. 이때 보면 여기 요 양이 결정되는데, 이런 참고로 있죠. 뭐든지 마지막 가면 수요가 필요한 양만큼만 공급 만들게 돼 있어요. 수요 현재 몇 개 필요합니까? 그 똑같이 10개 만들어야 돼요. 현재 총 공급이 몇 개? 총 13개지. 그럼 공급량이 감소되는 게 사적이 감소합니까? 공공이 감소하겠습니까? 사적이 감소할 거 아니죠? 훨씬 더 싼 게 공공이 더 싸잖아. 그럼 결국은 공공이 지어준 3개만큼 감소한다고. 이론상에서. 사적은 몇 개 되겠습니까? 7개 되겠죠, 그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따져볼게요. 장기. 장기는 첫 번째 공급 뭐합니까? 줄죠. 자, 두 번째 있는 2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 전체에 주택량은. 잘 보세요. 현재 공공 몇 개요? 사적 몇 개요? 합치면 얼마요? 아니, 마지막 장기. 사적 몇 개야? 공공. 합치면. 자, 공공 개입하기 전까지 몇 개 있습니까? 변화 있냐고. 없지, 그죠? 그래서 불변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공공 임대주택이 지어준 만큼 사적 임대주택이 감소하다 보니까 사회 전체에 있는 주택량은 불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사적은 월세 얼마죠? 100 요 가격이 다른 게 2개 있지. 이런 걸 다른 말로 이중 가격이 존재한다. 이 말은 이겁니다. 좀 이따 문제 풀 건데, 공공주택을 차지하고 있는 임차인은 사적 임대주택 임대료 차익이 있죠? 차액이 있는 만큼 마치 국가에서 보조금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과연 혜택을 받는데 이때 혜택은 누가 받을 것인가는 임차인이. 자, 볼게요. 단기는 보세요. 단기는 최초 월세 100만 원이었지. 얘보다 둘 다 싼 거 아니에요? 그죠? 사적도 싸고 공공 싸거든요. 따라서 결국은 사적 임차인과 공공 임차인 둘 다 뭐요? 혜택이 있는 거예요. 단기에서는. 근데 장기 보니까 장기는 보세요. 최초 월세 100이었지. 이런 사적은 같은 거 아니에요? 얘만 싼 거지. 그죠? 공공 임차인만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 딱히 보니까 내용이 얼마 안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볼게 임대료 보조정책. 자, 임대료 보조합니다. 자, 이렇게 보자고 이제 이건 뭐 가볍게 정리할 거예요, 제가. 현재 보니까 임대주택이 있어요. 여기 전세가 보니까 얼마냐? 3억 정도 한데. 내가 현재 이 집을 가지고서 반드시 뭐 있습니까? 소득이 1억 이상 될 때만 이런 집을 가져갈 수 있게 가정해 보자고. 그러면 문제는 1억 이하 되는 분은 이런 집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얘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천 정도. 그러면 나는 현재 뭐 있습니까? 내 소득 7천만 있어서 이 집을 가져갈 수 있죠. 이와 같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면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준다 하면 무조건 이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내 보조금 준 것만 실제 내 소득이 올라간 효과가 있지. 그래서 보조금 준다고 해도 무조건 내 연봉이 올라간다면 생각하라고. 편하게.
그러면 자, 첫 번째 내 연봉이 올라간 소득 효과 때문에 주택에 대한 소비는요 더 많아지겠지. 또 결국은 대체 효과 때문에 다른 소비도 뭐겠습니까? 자신의 연봉이 올라가면 다른 소비 분명히 증가되면 자동차 등을 좋은 거 사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개념 보시고 두 번째 가보니까요. 자, 보조금 지급 대상은 집을 가질 수 있는 수요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지만 집을 짓는 공급자, 건축업자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이거 마시면 되겠네. 자, 이 주거 선택 폭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은 누구 보죠? 건설업체한테 보조금 주면 걔들이 지었던 집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수요자한테 보조금 주면 전국에 있는 모든 회사의 집 다 선택할 수 있죠.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다양한 방식은 이 말 기억하시고, 이럴 때 수요자한테 지급 방법, 보조금 지급 방법이 있어요. 자, 현금 보조. 저기 저기 소득 보조입니다. 보조가 있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집세. 같은 말이 가격 보조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자, 이건 집을 샀을 때 보조금 주는 거예요. 이건 현금을 미리 주는 거고, 둘 중에 뭐 선호합니까? 그죠? 이게 훨씬 더 효용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가장 최대 단점이 있죠. 돈 주면 집 삽니까? 안 사요. 네, 술 먹죠, 그죠? 네. 딴짓이다, 딴짓. 그래서 효과가 뭐 떨어진다, 사실은. 그래서 정책적 효과가 더 큰 게 누구냐? 집세, 그죠? 집을 사야만 보조금 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보조금이 지급되면 제가 좀 더 설명하겠는데, 수요이든 공급이든 둘러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혜택을 보는, 혜택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이거 단기 일대와 장기 일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자, 설명 들어갑니다. 이제 보세요. 자, 단기란 말과 장기 차이가 뭐죠? 오케이. 자, 갑니다, 이제. 수요자한테 보조금 주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요, 단기에서 공급은 만들 수 없어요. 불변. 그런 결과 초과 수요 발생하죠. 집값은요, 3억짜리가 4억 대이거든, 이게. 그죠? 올라가면, 이제 장기에 가면 신규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합니다. 왜? 여기 있는 집값 올라가면 이익을 챙기는 목적으로. 그래서 일정 기간 후에 공급 뭡니까? 그럼 집값은 뭐죠? 자, 보세요. 어쨌든 보조금이 지급되어진 만큼 여기 있는 수요도 공급 증가지. 그리고 단기에선 보조금 지급된 집값 올라가면 이때는 뭐 있습니까? 혜택 보는 게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혜택을 볼 건데, 장기간 집값이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면 결국은 보조금 준 것만큼 수요자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임차인이 혜택이 있다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꽤 길지만 이걸 하나는 끊어보시는데 제일 먼저 볼게요. 규제부터. 규제를 확실히 그걸 가져가자고. 규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다음 가서 보조금 공부하고 마지막 가서 뭐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공공임대 공부하시라고. 자, 일단 그러한 형태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책은 설명 꽤 많지만 델슨 우리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강의 노트 이게 이해되면 더 이상 책 보지 말아 알 필요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 보시고 우리 좀 쉬었다가 천재 문제, 천재 할게요. 천재.